예, 방금 소개받은 이성훈 변호사라고 하고요. 어,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저는 2000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변호사 생활은 2000년에는 법무법인 세종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M&A 팀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M&A 업무 하고 그다음에 회사법, 그다음에 구조조정, 그다음에 적대적 M&A 그쪽 업무만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 편제를 보시면은 그 뒷부분에 이제 분쟁 상황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분쟁 상황 저는 이제 주로 그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는 아니고요. 법정에 나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한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M&A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배임 관련된 이슈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에만 주로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M&A 인수합병 과정에서 실사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 협상하고 그다음에 계약서 체결하거나 아니면은 소위 클로징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만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그때그때 한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진행을 합니다. 제가 만든 강의 자료는 대부분이 이제 사례에서 발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M&A 전체 과정들을 좀 조망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로펌을 들어가게 되면 변호사들이 그 맥락이 없이 보통 이제 실사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로펌에서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로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특정 직역에 계시는 분들도 기타 있으신데 제가 보면은 그 M&A 플로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는 과정을 밟아 나가면 나중에 어떤 특정 분야에 투입이 돼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진행을 하더라도 그 맥락을 알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체제로 목차를 정한 거고요. 그래서 첫째 시간 오늘은 그 M&A와 관련된 내용들의 개요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나라 M&A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M&A 역사가 98년 이후부터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은 뭐 공장 짓고 그 다음에 물건 생산하고 그런 쪽에 국가 경제가 좀 더 치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M&A라고 하는 과정들이 사회에서 많이 보여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타이에 의해서 결국 이제 IMF 위기가 오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M&A라는 수단이 많이 쓰였고요. 아주 자의에 의해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그 뒤에는 이제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소위 그린필드라고 하는 곳에 이제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고 이런 것보다는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나는 분야를 찾아서 M&A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많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들이 중에 하나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PEF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분야인데 지금은 뭐 벤처 캐피탈에서 파생된 분야지만 지금은 확고하게 이제 분야가 조금 나뉘어져 있죠.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벤처 캐피탈들에 대한 설명들도 중간중간에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2010년도 정도까지만 했을 때에도 벤처 캐피탈의 역할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소위 유니콘이라는 형태인 거죠.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비상장 기업인데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니고 있는 회사들을 보통 유니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쿠팡처럼 이제 상장한 곳은 보통 유니콘이라고 안 부르지만 그래서 유니콘들이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보통은 이제
통계를 내는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유니콘들이 한 18곳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OECD 기준으로 한 10위 정도의 규모입니다. 보통은 이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하지만 소위 벤처 캐피탈이 그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었으면은 유니콘이라는 기업 형태도 잘 발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도전 정신이 강하고 소위 성공하고자 하는 성취 욕구가 상당히 높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 유니콘의 성장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그 유니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벤처 캐피탈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제가 점점 들었어요. 이런 강의를 제가 시작한 지가 꽤 돼서. 그래서 그 내용들도 프라이빗 에쿼티를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게 2번이라고 써 있는 그겁니다. 그 참여자들은 법무법인도 있고 뭐 회계법인도 있고 IB라고 불리는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여러 이유 얘기로 들리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M&A를 추진하는 고객들도 있을 거고 그 참여자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좀 볼 예정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서부터 그러면 누구를 뽑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어떻게 정하고 계약서 협상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종결은 어떻게 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가서는 거래 구조를 볼 겁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께서 M&A를 아주 깊게 관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신문에서 M&A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나오는 내용들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가 누구를 인수했다. 근데 사실은 그 인수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사회에서 인정되는 여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에 따라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계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M&A나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M&A가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M&A 구조는 나중에 8월 22일 날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다가 주식 양수도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주식 양수도 구조가 이제 아주 간편한 특색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거는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가서 주식 양수도 구조뿐만 아니라 뭐 신주인수 또 그다음에 영업 양수도 합병, 분할 이런 구조를 좀 더 심화해서 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간에 가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실제로는 그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우리나라에 맨 처음 소개된 것은 IMF 위기 직후에 여러분들 지금 뭐 제일은행이라는 은행 예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IMF 위기 나오면 항상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그런 은행인데 그 제일은행을 인수했던 곳이 뉴브리지 캐피탈이라는 펀드입니다. 사실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뉴브리지 캐피탈이라는 펀드는 외국의 TPG라는 아주 유명한 펀드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TPG라는 펀드의 아시안 투자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그 펀드입니다. 그 뉴브리지 캐피탈이 99년, 2000년에 걸쳐서 제1은행을 인수했었는데 그 뒤에 여러분들 귀에 좀 더 익숙하게 들리는 곳은 아마 이제 론스타일 겁니다. 그 론스타는 이제 거의 모든 심리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올해 말쯤에는 어워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중재에 있어서 이제 그 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뭐 다들 예상을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을 못 하고 있지만 그 론스타라는 펀드가 2003년도에 외환은행에 투자를 한 이후로 지금 거의 한 20년 정도 흐른 시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 론스타라는 펀드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본격적인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얘기는 그 네 번째 시간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에 가서는 그동안 배워온 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 M&A 계약서들을 보고 M&A 계약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공부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주주간 계약의 구조라고 해서 여섯 번째 넣어놓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M&A가 다른 회사를 전체적으로 그냥 인수하는 거래들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라고 해서 기업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의 경향들 중에 하나는 재무적 투자자가 어느 회사에 소수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보입니다. 그 과정들이 예를 들면 뭐 소카에 대해서 누가 IMM이라는 펀드가 뭐 인수를 했다, 뭐 10% 가량의 투자를 했다, 그런 내용들의 투자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넓은 의미에서는 회사가 다른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는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소위 이제 바이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포트폴리오 투자 그러니까 한 10% 20% 투자하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복수로 되기 때문에 주주간 계약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 가서는 그 M&A와 관련돼서 이제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쟁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당사자들도 관여하고 있고 법률도 관여하고 있고 또 제도도 관여하고 있고 여러 다양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분쟁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